이 지긋지긋한 여자한테 마침내 해방이군. 깊고 짙은 새벽,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깊은 산속에 짐승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감히 날 의심하래? 그냥 하던 대로 멍청하게 살 것이지.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아내는 그 잔인한 냉대 속에서 희미하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3년 뒤 자신이 처참하게 버렸던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초가을 햇살이 강남의 고층 아파트 베란다 깊숙이 비쳐들던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강은주는 30년 동안 이어온 일상처럼 세탁기에서 남편 최민호의 빨래를 꺼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정장 재킷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지폐나 영수증이 남아 다음 빨래에 얼룩이라도 질까 염려하는 오랜 주부의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얇고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을 전달했습니다. 또 영수증을 안 빼고 넣었네. 은주가 투덜거리며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흔히 보는 마트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온 같은 주머니에서는 인화된 작은 사진 한 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여자와 남편이 서로에게 아주 밀착한 채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작 30살 초반으로 보였고 남편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보란 듯이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다정했습니다. 은주의 눈은 모텔 영수증의 날짜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민호가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끝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은주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엄하고 가정적인 남편인 척 행세했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은주의 눈은 이미 수많은 헌신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거렸고 차가워진 몸을 세탁기에 힘겹게 기댔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반평생을 바친 시간의 종말이 단지 빨래통 속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몇 장으로 이토록 허무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는 최민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뒷모습이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으로 냅다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 왜 끄고 그래? 민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은주가 모텔 영수증과 사진을 민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배신감과 울음으로 가득 찬 아내의 눈빛을 피하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은주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회사 사람이야. 시끄럽게 굴 거 없어. 별거 아니야. 회사 사람이랑 모텔을 가? 일 때문에 만났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이 여자가 그 잘난 후배년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은주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끄러워. 알면서 왜 물어? 그래, 맞아. 이제 만족해? 민호는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언제부터야? 얼마나 만난 거냐고. 은주가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네. 나 나간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하며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대답이나 제대로 하고 가. 은주가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은주의 손을 마치 짐승처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은주는 그 힘에 휘청거리며 거실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만 좀 해. 아주 숨이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민호가 소리치며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은주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숨이 막혀? 30년을 당신 하나 보고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어. 나는. 복도에서 마침 나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은주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 그 여자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비켜. 은주가 호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내가 밥을 굶겼어? 빨래를 안 해줬어?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휙 들어갔고 은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따라 좁은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그년이 뭐가 그리 좋았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을 던졌습니다. 그야 젊고 예쁘니까. 그리고 당신처럼 바가지 긁고 잔소리도 안 해. 그의 잔인한 말에 은주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은주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민호는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민호, 거기 안 서. 은주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야, 안 내려. 어딜 도망가. 내가 아주 끝장을 봐야겠어.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민호가 시동을 걸고 차를 거칠게 후진시켰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은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 당신 딸이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민호가 지겹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10년째 연락 한 통 없는데 무슨. 그게 다 누구 탓인데? 당신이 술만 마시면 나한테 행패 부리던 걸 보고 애가 질려서 집을 나간 거잖아. 차가 도로로 나서자 민호는 엑셀을 깊이 밟았습니다. 시끄러워. 그따위 옛날 얘기는 왜 꺼내? 다 지난 일이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랑 이혼하고? 민호의 손이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대답하라고.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림 차릴 거냐고. 이 나쁜 놈아. 시끄러워. 제발 좀 조용히 해. 민호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은주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하자. 응? 이 손 안 놔. 민호가 팔을 세차게 뿌리치는 바람에 은주의 머리가 창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속도계는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경북 방향 표지판을 따라 차선을 바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은주가 이성을 잃고 민호의 어깨를 손으로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그만해. 머리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민호가 괴물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머리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또 시작이야? 꾀병 부리지 마.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머리가 은주의 몸이 힘없이 조수석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곁눈질로 은주를 흘긋 확인하자 의식을 잃은 아내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가에서는 침이 거품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강은주. 정신 차려봐. 죽은 거야? 민호가 은주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 앞에 병원 표지판이 보였지만 민호는 오히려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의식 없는 은주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고사리 깊은 산골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가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한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서울 외곽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를 무섭게 질주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최민호는 곁에 강은주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냉혹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면 또 깨어나서 추궁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차오른 것은 이 지긋지긋한 아내와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섬뜩한 인식뿐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 3시, 민호의 차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고사리의 가장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고 낡은 버스 정류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을 뿐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는 엔진을 끄고 음흉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내를 영원히 지워버릴 완벽한 장소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민호가 조수석을 돌아보니 은주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약하게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 숨결은 차가운 시트에 기대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속에 독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뇌출혈로 곧 죽을 텐데 나를 원망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짐짝처럼 축 늘어진 아내의 몸을 가볍게 안아들어 낡은 정류장의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은 전혀 없었고 그저 마지막 의무를 처리하는 듯한 냉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은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기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더욱 잔인하고 치밀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주의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신분증, 모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5만 원을 단숨에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은주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모든 기록을 지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차가운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에 끼인 낡은 금반지가 희미한 새벽 달빛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30년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민호가 반지를 빼려 했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살에 파묻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침을 발라 비틀어 겨우 빼냈습니다. 30년간 아내의 손가락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반지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잠시, 아주 잠시 30년 전의 젊은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때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기억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세이에게서 온 문자의 진동과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의 달콤한 환상이 그의 망설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은주의 몸은 나무 의자에서 그만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약한 숨소리는 점차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충혈된 눈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독한 담배를 피우며 이내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민호는 곧바로 차로 돌아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기록이 담긴 카드는 휴게소 쓰레기통 깊숙이 버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24시간 셀프 세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의 실내를 먼저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은주가 떨어뜨렸을지 모를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집요하게 제거했습니다. 시트에 묻은 얼룩을 거품을 내어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아내의 존재 자체를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쥐 죽은 듯 조용한 집안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거실불을 켜고 곧바로 은주의 옷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코트, 블라우스, 바지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쑤셔 담았습니다. 화장대로 가서는 은주가 쓰던 화장품들을 닥치는 대로 버렸습니다. 욕실의 칫솔, 은주가 쓰던 머그컵, 수저, 밥공기마저도 빠짐없이 버렸습니다. 민호는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렸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어 2번, 3번 찢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가꾸던 화분들을 베란다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물을 주지 않으면 곧 말라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강은주라는 사람의 흔적은 집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강은주란 사람은 없었어.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은주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집은 휑하니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민호가 아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바로 그 시각,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고사리 버스 정류장에서는 강은주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이영희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읍내 시장에 새벽부터 준비한 나무를 팔러 가는 부지런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낡은 정류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야? 영희는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여인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다급하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귀를 여인의 가슴 가까이에 대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살아있네. 119에 신고해야 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 119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봉평면 고사리 마을 버스 정류장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영희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은주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은주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영희는 그 손을 잡고 하염없이 빌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 곧 온대요. 영희가 애타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른 아침이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장바구니에서 물통을 꺼내 마른 헝겊으로 은주의 바싹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대체 누가 여기다 사람을 버리고 간 거야?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영희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20분이나 지나서야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와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은주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구급대원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하지만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 가족이 올 때까지라도 옆에 있어야죠. 혼자 두면 안 돼요. 영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은주의 소지품을 묻자 영희는 핸드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가방이 있긴 한데 신분증도 돈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것 같아요. 읍내 작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여기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큰 대학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럼 빨리 옮기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영희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 대도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영희는 은주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힘내요. 의사 선생님이 꼭 고쳐주실 거예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5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거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희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은주의 굳은 손발을 주물러주고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말하듯이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이름은 이영이라고 한다오. 내 딸뻘 같은데 어서 깨어나야죠. 간호사들이 영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도 아니신데 매일 오시네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대로 혼자 두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영희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환자 보호자가 되고 싶은데요.
가족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영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서류 작성 절차를 물었고 망설임 없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인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은주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오.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깨어나요. 영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꼬박 2주를 보낸 후 은주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영희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은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이봐요, 정신이 들어요? 영희가 반가움에 달려가 은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주가 아주 천천히 무겁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듯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을 들어 왼손 약지를 더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 주었던 이제는 사라진 금반지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텅 빈 왼손 약지를 확인하자 은주의 눈에 절망과 고통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혀가 굳은 듯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은주는 애타게 자신의 텅 빈 왼손 약지를 가리켰습니다. 네. 반지 그녀의 목소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되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오랫동안 반지를 껴서 생긴 하얀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반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를 발견했을 때도 없었다오. 영희의 말에 은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최민호, 그 잔인한 놈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 했을 뿐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마지막 증표까지도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의 깊이는 반신마비가 된 몸의 고통보다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들어와 은주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한 후 심각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왼쪽 하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중추도 손상돼서 당분간 말씀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은주는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공중에 글씨를 쓰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영희가 얼른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지만 그나마 성한 오른손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글자를 새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은주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가족분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공포에 질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도 그녀는 마비된 혀로 겨우 발음했습니다. 없어요. 자녀분은요? 아들이나 따님이? 경찰의 물음에 은주는 입을 열려 했지만 딸 서연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비참한 진실이 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할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은주는 아이처럼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은주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와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영희가 죽을 떠먹여주려 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이러면 안 돼요.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영희가 애원했지만 은주는 그저 차가운 병실 벽만 바라봤습니다.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하면 어떡해요?
살아서 억울한 거 다 풀어야지. 영희의 말이 은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몹쓸 생각 말아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고요. 그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영희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구석에 놓인 은주의 낡은 핸드백이 영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당신 가방이에요. 영희는 핸드백을 열어봤습니다. 지갑은 없었지만 작은 수첩과 낡은 구형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2G's 폰이라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휴대폰이 있었네. 이거 한번 충전해 볼게요. 영희가 간호사에게 충전기를 빌려와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잠시 후 전원이 켜지자 영희가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 딸이 있으셨어요? 은주가 화들짝 놀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안 돼. 왜요? 딸이면 당연히 연락해야지. 영희는 은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부산의 작은 미용실에서 서연은 손님의 머리를 말리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그만 드라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서연은 손님에게 급히 사과하고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서연은 급히 맡기고 곧장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고속 열차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서연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서연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민호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서연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모르는 할머니 한 분과 침대에 초라하게 누운 어머니 강은주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에 통통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마비로 흉하게 처져 있었고 왼팔은 꺾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다가가자 은주가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딸 서연임을 알아본 은주의 눈에서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은주가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딸을 향해 힘겹게 뻗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10년이나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서연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은주가 거친 오른손으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와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렇게 됐어? 아빠는 어디 있어? 영희가 서연에게 구겨진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영희가 써놓은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 소지품 하나도 없음. 서연이 종이를 보고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신분증도 돈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은주가 서연의 손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일은 제발 원망하지 마. 은주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최민호는 제주도의 한 호화로운 펜션에서 윤세희와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버린 지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35살의 세인은 민호의 팔에 찰싹 매달렸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너무 행복해. 그래, 세희야. 이제야말로 진짜 자유야. 민호가 세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의 새 시작에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재산은 얼마나 있어? 우리 앞으로 계획 세워야 하잖아. 세희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걱정 마. 저기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현금도 꽤 있어. 사실 민호는 아무도 모르는 차명 계좌에 15억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희에게는 그중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역시 우리 오빠 대단해.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세희는 속으로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세희의 목적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젊은 몸으로 늙은 남자를 유혹한 것도,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단지 자신의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은주는 여전히 왼쪽 마비가 심했지만 딸 서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부산에서 운영하던 작은 미용실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셔야 해요? 저희는 어떡해요? 직원은 아쉬워했지만 서연은 어머니 간병을 위해 미용실을 헐값에 넘기고 살던 작은 원룸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영희 할머니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내요. 영희의 제안에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때문에 너무 폐를 끼칠 수는 무슨 폐는? 이 할멈도 혼자 살아서 적적했는데 식구가 생겨서 좋기만 하구먼. 결국 은주는 퇴원하여 서연과 함께 영희의 집 빈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두 모녀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읍내 새빛 재활병원에서 은주는 작업 치료를 받았습니다. 젊은 치료사는 다양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요리 활동을 해볼게요. 이게 손가락 운동에 아주 좋아요. 은주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싫어요. 나 이런 거 못해. 에이,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맛있는 김밥 재료 준비해 왔어요. 치료사가 김밥 재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은주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김을 집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김을 발 위에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이제 밥을 얇게 올려보세요. 은주가 밥을 김 위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은 축 처진 채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오직 오른손만으로도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밥을 펴는 행위 자체에서 작은 희망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최민호와 윤세희가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아예 민호의 강남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집 정말 좋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마음에 들어. 이제 당신 집이야. 세희는 기뻐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민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젊음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늙은 남자를 유혹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윤세희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6개월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세인은 민호에게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러니까 재산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진짜 안심이 되지.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젊은 아내를 향한 집착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울지 마. 내일 당장 은행 가자. 세인은 민호가 완전히 속 넘어갔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날 민호는 세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꾸고 예금 통장에도 세희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세희는 민호의 팔에 찰싹 매달리며 행복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제야 진짜 오빠 부인 같아.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녀가 노리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세희는 민호가 샤워하는 틈을 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휴, 비밀번호가 뭘까? 세희는 민호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차례로 눌러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무심코 민호의 전처였던 강은주의 생일을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아, 아직도 전처 생일을 쓰다니. 금고 안에는 차명계좌 통장 5개가 있었습니다. 각 통장마다 3억씩, 총 1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희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 영감이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뒀다고? 그녀는 재빨리 비자금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금고를 닫았습니다. 절대 한 번에 빼면 안 돼. 의심받지 않게 조금씩 빼내야겠어. 세희는 민호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완벽한 사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세희의 사기극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젊은 아내와의 행복한 새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고사리 이영희 할머니 집. 거실 식탁에 앉은 강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콩을 집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마비된 채였지만 오른손은 6개월간의 재활 덕분에 미세하게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작은 콩알 하나를 집으려는데 젓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은주가 다시 시도했지만 콩은 또르르 굴러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콩 하나를 집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22년 전의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배기 딸 서연이 젓가락질을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이 콩이 자꾸자꾸 도망가. 어린 서연이 짜증을 내며 울먹이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서연아, 꽉 잡아봐. 엄마처럼. 그때는 은주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젓가락질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젓가락질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딸을 가르치던 강하고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놀라 뛰어나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젓가락 때문에 그래. 서연아,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쳐줬는데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도 그 따뜻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엄마가 내 손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잖아.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가르쳐줄게. 응? 서연은 어머니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녀의 역할이 바뀌었지만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경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영희가 은주의 휠체어를 밀고 환한 얼굴로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 은주 씨가 특별히 맛있는 김밥 준비했어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은주가 새벽부터 일어나 오른손만으로 만든 김밥 20줄이 쟁반에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김밥을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맛있네. 밥도 딱 맞고 아주 입에 착 감겨. 마을 이장이 김밥을 먹다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이 솜씨면 당장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손맛이 아주 그냥 살아있네. 마침 읍내 봉평 하나로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가 비어 있는데 내가 건물주랑 사이가 좋아서 아주 싸게 빌려줄 수 있어요. 월세 10만 원이면 돼요. 서연이 옆에서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고맙지만 엄마가 아직 몸이 불편해서 혼자는 무리예요. 은주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 하고 싶어. 엄마, 무리야. 아직 왼손도 못 쓰는데. 어떻게 가게를 해? 그때 손자 준영이가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고 싶다잖아.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는데. 내가 학교 끝나면 도와줄게. 은주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알았으니까 대신 절대 무리하면 안 돼. 그녀의 삶에 희망 김밥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고사리 마을에 희망 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읍내 봉평 하나로 시장 입구에 작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엄마, 간판 예쁘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어? 딸 서연이 응원하자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김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와 작은 아이였습니다. 김밥 2줄 포장이요. 은주는 오른손만으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마는데 15분이 꼬박 걸렸습니다. 아휴, 아직 멀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손님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곧 돼요. 조금만 아이고 애가 배고파서 보채는데. 에이, 그냥 갈게요. 장사 힘들겠네. 손님은 쌀쌀맞게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매출은 겨우 10,000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아니야, 서연아. 할 수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른손 하나만으로 꿋꿋하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 손님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주 씨, 오늘도 김밥 하나 줘요. 천천히 해도 기다릴 수 있어. 왼손도 못 쓰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다니 참 대단해. 다른 집 김밥보다 정성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정이 든 마을 노인들이 희망 김밥집을 사랑방처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은주의 김밥에서 잃어버렸던 집밥의 맛과 냄새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은주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멈춰섰습니다. 어머, 언니 맞죠? 그 사람은 바로 최민호의 여동생 최민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은주도 한눈에 신우이를 알아봤습니다. 언니, 왜 여기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오빠가 언니 돌아가셨다고. 민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7개월 전에 언니가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김밥을 계속 말았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오빠가 언니 버린 거예요? 설마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도 아니야. 민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은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빠 재혼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은주는 김밥을 썰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재혼네. 2달 전에 회사 후배랑 결혼했어요. 여자가 30대인데 뭔가 수상해요. 민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제가 볼 땐 그 여자가 오빠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달려든 것 같아.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김밥을 썰었습니다. 제가 당장 오빠한테 말할게요. 언니가 살아계신다고. 은주가 처음으로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남이야. 알리지 말아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와 낡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젊은 후배와 재혼했다는 소식이 하루 종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 그 인간 때문에 그래. 은주는 영희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했대요. 그 나쁜 인간이 양심도 없어. 회사 후배랑 젊은 여자래요. 영희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이제 은주 씨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은주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영희가 서연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그 인간이 재혼을 해? 엄마를 버려놓고 재혼이라니. 그것도 회사 후배랑. 서연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엄마, 설마 지금 그 인간 걱정하는 거 아니지? 응? 말해봐. 은주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 인간은 엄마를 죽으라고 버렸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알아, 서연아. 그런데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인간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 우린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제부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민호와의 30년간 얽혔던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희망 김밥에는 새로운 단골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보건소 의사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밥 2줄 포장해 주세요. 딸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의사 선생님 또 오셨네요. 네, 여기 김밥이 읍내에서 제일 맛있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도연의 솔직한 말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은주가 2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은주와 서연을 아꼈습니다. 희망 김밥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가게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고 주말에는 먼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은주의 말투는 노력 덕분에 어눌함이 거의 사라졌고 오른손으로 김밥을 마는 속도도 제법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재빠르게 재료를 준비하며 거들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 찾아와 역경을 이겨낸 은주의 사연을 전국에 보도했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의 택배가 가게로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낯선 남자 한 명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남편에 대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보호하려 기자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그만 나가주세요. 기자는 더욱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에 남편이 부인을 버렸다는 끔찍한 소문이 파다하던데 사실입니까? 서연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기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픈 과거를 왜 당신이 뭔데 들추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소란 끝에 기자는 사라졌지만 그 소동 이후 은주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은주는 매달 30만 원씩 새빛 재활병원에 기부를 시작했고 초청된 감사 행사에서 자신처럼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김밥집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영희 할머니와 서연과 함께 놀러 가려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급한 발소리와 함께 영희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이야. 언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영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젯밤에 읍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웬 남자가 쓰러져 있었대. 은주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그래. 3년 전에 바로 네가 발견된 그 정류장 말이야. 은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 영희는 은주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쓰러진 남자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강은주 이름 석자만 불렀대.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이름이 최민호라고. 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민호도 똑같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인간이 감히 여길 왜 와? 우리한테 무슨 낯짝으로? 잠이 깬 서연이 분노로 달려왔습니다. 영희가 무겁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하대. 뇌경색이라고 하더라. 전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한대. 그리고 무일푼이고 신분증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 흥, 자업자득이지. 엄마를 버렸으니 자기도 똑같이 버려진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서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엄마, 어딜 가? 그 인간이 엄마한테 똑같이 그랬잖아. 죽으라고 내버려뒀잖아. 서연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은 해야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려면. 읍내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은주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한때 번지르르 했던 민호는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은주가 병실로 들어가자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를 본 순간 그의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오른손을 겨우 들어 올려 허공에 글씨를 쓰려 했습니다. 미안. 바로 그때 서연이 문을 박차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인간,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서연이 증오에 차 돌아서려는데 민호의 여동생 민정이 뛰어들어와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오빠가 그 나쁜 년에게 홀라당 사기당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민정은 눈물범벅이 되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은주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죽도록 밉던 남편이 막상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서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호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은주는 병원으로 향했고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썼습니다. 미안해.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용서해. 이젠 다 잊고 편히 쉬어. 민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장례식에 와줄 수 있는지 묻자 은주는 아니요. 미안하지만 가지 않을게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를 놓아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은주의 품에는 갓 태어난 손녀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왼손으로도 아기를 업고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으며 말투는 어눌함이 거의 사라지고 예전처럼 씩씩하고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가게 벽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 쉼터 식구들과 찍은 사진, 서연과 도연의 결혼 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의 100일 사진까지 행복한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시골길을 손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과 도연, 영희까지 5명이 나란히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5년 전 그 차갑고 외로웠던 버스 정류장에서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 든든한 사위, 귀여운 손녀, 그리고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영희 언니까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지 않니? 나한테 닥쳤던 그 가장 큰 고통이 결국엔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말이야. 은주가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인생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가장 눈부신 행복의 시작이었다고. 은주에게 얼어붙었던 인생에도 드디어 다시 지지 않을 영원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